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그리고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모두 확정됐고요. 정치권에서는 사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의 반응까지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민심들 앞으로 좀 사면 논의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라고 봐도 되는 요건은 일단 갖춘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농단의 마무리가 된 거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민심의 추이를 잘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면 찬성보다 좀 높게 그렇죠. 10% 나왔죠? 이상 차이가 나는 거로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탄핵한 지 얼마 됐는데 국정농단 얼마 됐는데 웬 사면이냐 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있는 거. 국민의 분노가 아직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찬성과 반대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과 반대 찬성이 진보와 보수 간에 거의 80%가 그 반대 찬성으로 쫙 갈라져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 정치가 반쪽 국회, 반쪽 정치처럼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 게 우리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낙연 대표도 이 통합을 얘기하셨던 걸 거고 우리 신년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을 얘기했던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합의 한 방법으로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관건은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공감대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웅래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관건은 난 국민적 공감대와 그리고 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제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론의 추이 변화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통합 내세워서 사면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그리고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까지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곳에 지향점을 두고 이 사면 논의를 정치권에서 이어갈 생각이십니까? 우선 우리 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사면에 관해서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게만 나왔죠. 말아야 된다. 그렇게만 입장을 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똑같은 소신입니다. 사실 이 사면 얘기는 저나 우리 당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요. 1월 1일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꺼내신 겁니다. 우리가 사면해달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 스스로 사면하겠다고 하셔놔놓고 이제 와서 또 슬슬 발을 빼면서 당사자 보고 뭐 사과하라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예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사면하겠다 그래놓고 또 사과하라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지 말든지요. 전쟁을 치를 때도 이렇습니다. 적국하고 전쟁을 치를 때도 상대방이 패한 장수가 있다 했을 때 그 패한 장수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아니 적국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기고 지고 한 그런 관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라,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한 예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결단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그건 대통령 책임입니다. 사면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오랜 정적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관 짓는데 국비 200억 원 지원하셨다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 되셨다고 한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언제까지 이런 흑역사를 계속 반복할 거냐, 전직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넣는 그런 사태를 반복할 거냐, 만약 그렇다면 현 정권도 앞으로 그럼 온전할 거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국제적 품위가 있죠.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운영해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는 마당에. 그러니까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오늘 이낙연 대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에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정치권에서 새 벽두부터 이제 끌어올렸는데 자칫 뭐 안에서 좀 소통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은 수그러들었다가 지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다시 또 민주당에서 이것을 선 사과 후 사면 이 논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어떤 것이 맞다고 보세요? 뭐 사면하자 그러면서 왜 또 갑자기 사과냐 반성이냐 이런 얘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네. 김기현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범죄도 아니잖아요. 반사회적 범죄잖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범죄 횡령, 예, 그리고 뇌물, 그 수백억씩의 돈이 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반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국민한테 상처와 고통을 이렇게 줬다 그런다면 적어도 국민한테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반성의 형식이건 사과의 형식이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과가 있어야지 국민들의 마음 저 엿장수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이유 때문에 그냥 특별 사면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인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건 없는 사면을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시죠. 예? 전두환 대통령은 조건 없는 사면을 해주니까 추징금이 1,600억. 1,600억 한 푼이나 냈습니까? 1,600억 추징금도 한 푼도 안 내고 사람 몰고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오리발 내민 게 누굽니까? 결국에는 조건 없는 사면을 했더니 이거는 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는데 이거는 분열을 위한 국민을 무시하는 사면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당사자의 적어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반성 없는 조건 없는 사면이 된다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정치 탄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적반하장으로 달려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사과 반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정치인의 한 사람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사과하고 반성하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제시하신 지금 사과와 반성의 어떤 의미 이 정도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뭐 반사회적 범죄라 그러고 뇌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보복 재판이지요. 예. 뭐 반사회적입니까? 아니 뭐 다스란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건지 그 형 건지 아니면 처남 건 소유인지 아니 그게 무슨 반사회적이고 뭐 대한민국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다스란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 소유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재판이 무슨 반사회적이고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자고요. 아니 그분이 뇌물 받아갖고 무슨 뭐 자기 치부를 했습니까? 아니 뭐 최순실과 한 사람을 지원해주라 했다 해가지고 그걸 경제 공동체라 그러면서 뇌물이라 한다는데 법리적으로도 우습지만 어쨌든 판결을 했다고 하니 그걸 갖고 논란을 벌일 것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구걸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그 예의가 있습니까? 절대 구걸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네. 할 일도 아니고요. 이 사안은 명백하게 정치 보복 재판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될 겁니다. 네. 결국
뭐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곳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아직 뭐 명확한 입장을 대통령이 표현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최근 뭐 통합 그리고 포용을 워낙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면이랑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노웅래 의원께서는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제 포용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회복, 네. 도약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포용이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국민적 통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하려면 당연히 포용, 통합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신년 기자회견이 기대가 되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판 결과에 우리 판사도 하셨는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냥 거의 부정하시는 듯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정책 입장이 달라도 우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 왔는데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박근혜 대통령 건이 아니라 그래도 횡령과 이제 배임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뇌물에 대한 범죄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다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국정농단이 마무리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 양 극단의 정치, 이 반쪽 정치에 대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통합을 위한, 포용을 위한 어떤 그 방법의 하나로 사면 논의도 어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충분히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어떤 우리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서 두 대통령이 우리 교도소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지금 거의 OECD 국가 대표적 선진국에 반열에 있는 국가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면론에 대해서 앞서서 노웅래 의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것을 보면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 정당과 정확히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 결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사면 논의가 나온 것은 1월 1일 날 정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계속 줄어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치는 60%를 이제 넘어서는 상태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과 청와대 측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제한된 겁니다. 우리가 뭐 해달라고 구걸해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제한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무슨 좀 더 이 국면을 전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했겠죠. 그런데 그 후에 뭐 여론조사 일부 나왔다고 그러는 거 제가 그거 봤습니다만 여론조사가 워낙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재단하는 것도 우습지만 여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이 직무 정지한 것이 잘못했다는 쪽이 56%가 나오고 그리고 잘했다는 건 38%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미 그게 11월 그 말 무렵인데요. 네. 그것뿐입니까? 추미애를 사퇴시키라는 게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죠. 사퇴 안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추미애 편들었죠, 청와대요. 언제 뭐 여론 고려하고 했습니까? 여론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필요 없죠. 여론조사 기관을 대통령 시키면 되죠. 네. 대통령의 결단에 관한 문제고 그 결단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이 남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도 역사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임기 말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다음 펀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정치권으로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에 나설 후보들이 앞다퉈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어를 승부수라고 잡은 이유, 과연 어떤 시점에 여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선거 필승을 위해서 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단일화, 이것이 지금 보수 야권의 재보궐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의 입당은 안 된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또 재확인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이 카드를 재보궐선거 승리를,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함께 가야 될지, 따로 가야 될지, 이거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고민스럽지 않고요. 안철수가 화두가 아니고 야권 연대가 화두죠. 네. 야권 연대의 한 틀 속에 안철수라는 분이 거기에 n분의 1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안철수가 키워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먼저 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당도 한결같은 얘기가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한 사람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레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룰 세팅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어떻게 후보를 선정할 것인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뭐 절차나 과정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야권의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서울시장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갖고 계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이제 뭐 그걸 무슨 당대당 통합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거냐, 아니면 또 뭐 나중에 또 우리 당 후보를 먼저 뽑고 나중에 다시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거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레이스를 거치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럼 밀고 당기는 좀 그런 서로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 뭐 언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저희들이 103석이 그러니까 3석인데요. 네. 아니 그럼 우리 당 후보는 안 낼 테니까 당신이 우리 당 후보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연대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그런 레이스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시장에는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수 야권에 비해서 무슨 언론의 조명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뭐 후보들의 어떤 실질적인 활동들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당, 우리 민주당과 여론조사에서 거의 10% 차이가 나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 야당 후보는 지금 후보 풍년인 거 아닙니까? 10명이 넘는 거고. 근데 아까 저 김기현 의원님은 지금 야권 연대 필요성, 그거 필요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저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김종인 대표는 3자 구도로 돼야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중진 의원이신 김기현 의원님이랑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는 또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상 야권 연대의 단일 후보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남의 집 얘기 뭐 이제 우리 집 걱정이 큰데 남의 집 걱정 뭐 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적어도 뭐 저 김기현 의원님은 130대 30인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야권이 이긴다면 3석에 되는 사람 후보를 만드셔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건강한 야당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번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야권 연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가
지금 그 지지율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 후보는 지금 저 우상호 후보 예. 그리고 박영선 후보 정도가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는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경쟁력 후보를 내세우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정부와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신속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후보를 만드는 게 우리의 관건이다 하고 해서 우리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의 예. 변화, 혁신을 이끌어갈 우리 후보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랑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 뭐 조만간 결단한다고 하니까 예. 두 사람 외에 내부적으로 좀 더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 인사를 영입, 수혈하는 이런 것들 혹시 당내에서 들은 얘기는 없으십니까? 뭐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우리는 아직 안철수 같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촐하게 지금 두 분이 있어서 뭐 새로운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은 두 사람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우리 뽑아서 우리가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승부수, 이 변수 중에 하나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21대 총선에서는 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해서 집권당인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민심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도 정치적인 효과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께 예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처음 뭐 진행될 무렵만 하더라도 저희 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기근이 난다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늘어난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선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노 의원님께서 야권 후보가 이제 나누어지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야권의 단일화 갈등에 민주당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겁나긴 겁나는 모양입니다. 좀 전에 백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에 대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죠. 이번 총선을, 작년의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결국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반사적 효과를 본 것은 여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여당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금년도 백신을 구입한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완전히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왜 백신 구입 예산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넣자 그래서 약 1조 원의 그 구입 비용을 넣었거든요. 그런 것부터 포함해보면 매우 이상하다. 왜 이 코로나 상황을 빨리 이게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권이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마저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 든다.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나올 만큼 자기에게 반대하는 편들에 대해서는 뭐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집회를 한 속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막 그 죄를 덮어씌워서 막 구속을 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죠. 집회를 아무리 해도 다 허용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방역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정치 방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선거 때문에 돈을 푼다거나 그리고 집합금지를 뭐 완화한다거나 백신 접종 시기를 뭐 조절한다든지 이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정치적인 노림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상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도 정쟁화한다는 게 우리 극단의 정책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사실상 그 불만이 그 아픔이 지금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힘들고 이 힘든 게 지금 1년은 앞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지금 방역 수칙도 조금 좀 이제 영업 제한도 좀 이제 조심스럽게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좀 이제는 정쟁화 그 수준을 좀 넘어서 좀 이제 우리 국회도 정치도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거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한테 지원할 거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백신 접종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영업 제한하는 거 완화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철에 딱 맞춰갖고 이렇게 정쟁화하는 거는 그거는 여나 야를 넘어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가 정치가 좀 한 단계 좀 넘어서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남짓한 임기의 서울시장, 부산시장인데 이게 1년 정도를 남기고 있는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형식, 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굉장히 뭐 여야 모두 질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필승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또 두 분 4선 의원 하시면서 워낙 선거 승리에 있어서는 뭐 달인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성추행 추문 때문에 성추행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안이고 특히 민주당이 전적인 잘못을 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낙마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우리마저도 그런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인물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은 더 할 겁니다. 네. 참신한 인물, 새로운 세대 교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면 얼마인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 당에서 만들어내겠다. 의지를 보여드려야 그것이 다음 대선에 이어져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선거 승리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것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회피할 생각이 없고요. 무조건 우리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위기 상황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는데 어떤 후보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지금 중앙정부와 더 협력해서 일을 신속하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예. 이런 데 방점이 찍혀야만이 정말 정치적인 우리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우리 서울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